그날따라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잠이 깨어 한참을 뒤척였어요. 옆방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아들 녀석의 뒤척임과 며느리의 가느다란 앓는 소리 때문이었지요. 어제 저녁부터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니 밤새 더 심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열이 펄펄 끓어. 어떡해. 아들 녀석은 새벽부터 호들갑을 떨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딴에는 걱정이 태산 같았겠지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요란한지 저는 오히려 잠이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진정하거라. 내가 한번 가보마. 저는 아들을 다독이고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훅 끼치는 열기와 함께 며느리가 이마에 물수건을 올린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아가, 괜찮냐? 어디가 어떻게 아픈 게야? 제 무릎의 녀석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앓는 소리를 더 크게 냈습니다. 어머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온몸이 부서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는 신용을 하는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마냥 아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아픈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도리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평소 며느리의 행실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삐딱한 마음이 고개를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빨리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보았어요. 뜨끈하긴 했지만 아들 녀석이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해 뜨면 병원에 가보든지 하자꾸나. 일단 뭘 좀 먹어야 약도 먹을 게 아니냐. 내가 죽이라도 좀 쑤어다 주마. 제 말에 며느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만 그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귀찮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에게 싫은 내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픈 며느리를 위한 제 걱정은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찹쌀부터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불린 찹쌀을 곱게 갈아 채소를 잘게 다져 넣고 참기름을 살짝 둘러 뭉근하게 끓여낼 생각이었습니다. 예부터 저희 집에서는 감기 기운이 있거나 속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흰 죽을 쑤어 먹곤 했거든요. 특히나 환자에게는 간을 세게 하는 것보다 싱겁게 끓여내어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간장으로 조절해 먹는 것이 위에 부담도 덜하고 좋다고 친정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찬장에 넣어둔 표고버섯도 꺼내 미지근한 물에 불리고 냉장고에 있던 애호박과 당근도 꺼내 곱게 다졌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타닥타닥 경쾌하게 울릴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는 듯 했어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은 정성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죽 한 그릇에 제 염려와 정성을 오롯이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혹여 입맛이 없을까 싶어 멸치와 다시마로 밑국물도 따로 내었습니다. 밑국물을 쓰면 죽의 감칠맛이 한결 살아나거든요. 며느리가 이걸 알아줄는지 알아주지 않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1시간가량 정성껏 죽을 쑤니 냄비 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불을 껐습니다. 간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금을 아주 약간, 밑간 정도로만 넣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입맛이 까다롭기 마련이고
또 어떤 이는 싱겁게, 어떤 이는 간간하게 먹는 것을 좋아하니 간장 종지를 따로 내어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이것은 저의 오랜 지혜이자 상대를 위한 작은 배려였습니다. 예쁜 그릇에 죽을 정갈하게 담고 작은 간장 종지와 함께 쟁반에 받쳐들었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며느에도 조금은 감동하지 않을까, 그런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게 쟁반을 들고 며느의 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가, 죽 좀 먹고 약 먹자. 내가 막 쏘았는데 따뜻할 때 한술 뜨는 게 좋을 게다. 제 목소리에는 나름의 다정함이 묻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녀석은 여전히 며느의 옆을 지키고 앉아 있었고 제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에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저는 머리맡 작은 협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지요. 며느에는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아들 녀석이 떠먹여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의 속도 모르고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자, 어서 한술 떠보렴. 제 권유에 며느에는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아주 조금 떠서 입에 넣고 우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심 녀석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잘 먹어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제 기대는 여지없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며느에는 죽을 삼키자마자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어머니?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가, 간은 일부러 거의 안 했다. 옆에 간장 있으니 그걸로 입맛에 맞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애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니, 무슨 죽이 이따위예요? 맹탕이잖아요, 맹탕. 이런 걸 지금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 고함 소리에 저는 물론이고 아들 녀석도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싱거우면 간장을 좀 넣어 먹으렴. 내가 일부러.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에는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질적으로 외쳤지요. 됐거든요. 이런 건 못 먹어요. 입맛만 더 버렸네, 진짜. 아, 짜증나. 그냥 갖다 버려요. 당장. 녀석은 쟁반을 밀치듯 손으로 쳐냈고 그 바람에 그릇들이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간장 종지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시커먼 간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 정성도 제 마음도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리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성껏 끓인 죽을 아픈 며느리가 먹고 기운 차리길 바랐던 그 마음을 버리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짓밟아 버릴 수 있다니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부러지는 소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간장 종지 조각들은 마치 제 산산조각 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쓸어 담으면서 저는 이것이 결코 그날 하루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결혼 생활 내내, 아니 정확히는 며느애가 저희 집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이런 일들은 크고 작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며느애는 어른들 앞이라는 것도 아랑곳 없이 다리를 꼬고 앉아 저희 쪽 어른들이 하는 말에 시큰둥한 표정으로 일관했었지요. 그때 아들 녀석은 요즘 애들이 좀 개성이 강해서 그래요. 하하라며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저 요즘
애들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언가 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이 집의 살림 방식은 며느리의 눈에 그저 낡고 비효율적인 구닥다리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 그릇은 언제 적거 주말 아침의 공기는 늘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일의 옅은 긴장감 대신 각 구운 빵처럼 부풀어 오른 기대감이 집안을 채우는 듯 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에 뻐근한 허리를 두어 번 두드리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러나 조금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거든요. 며느리인 서연이가 제 음식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 노골적으로 촌스럽다고 여긴다는 걸 알면서도 어미의 마음이란 게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아들 녀석에게 밥 한 끼라도 제 손으로 챙겨 먹여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쌀을 씻어 안치는 것이었습니다. 쌀알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사르르 소리가 좋았습니다. 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잡채 준비를 시작했지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잡고 표고버섯은 간장과 설탕, 참기름에 조물조물 묻혀 재워두었습니다. 도라지는 소금에 바득바득 문질러 쓴맛을 빼고 양파는 아삭한 식감이 살도록 굵직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근이었습니다. 주황빛이 선명한 단단한 당근을 손에 쥐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 명수는 여전히 아이처럼 당근을 싫어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독 그랬지요. 하지만 의사에게서 편식하지 말고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일부러라도 음식에 당근을 넣곤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지 몸은 지가 챙겨야지. 그래도 이 어미가 해주는 밥 먹고 조금이라도 건강해져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저는 누구보다 정성껏 당근을 가늘고 곱게 채 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미의 마지막 남은 고집이자 서투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소고기를 볶고 채소를 각각 볶아내고 마지막으로 투명하게 잘 삶아진 당면을 커다란 록그릇에 담아 준비된 모든 재료와 함께 버무렸습니다. 간장과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을 아낌없이 두르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잡채가 완성되었습니다. 갈비찜은 핏물을 빼고 온갖 양념을 넣어 뭉근한 불에 올려놓았고 조기 2마리를 노릇하게 굽고 향긋한 냉이 된장국을 끓여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녀왔지만 아들 내외 먹일 생각에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사랑의 방식이었고 제 삶의 이유였습니다. 정오가 조금 넘어 현관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 명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행주의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너라 하지만 제 반가운 인사와 달리 며느리 서연이의 표정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긋거리더군요. 아, 집안에 온통 음식 냄새야. 환기도 안 시키셨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더니 그대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내를 한번 쳐다보더니 제게 다가와 대뜸 다른 소리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에 말씀드린 상가 말이에요. 이번 달 월세 들어왔어요? 그거 저희가 써야 할 때가 좀 있어서요. 서연이 이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는데 보태줘야 하고 제 골프채도 바꿀 때가 돼서요. 순간 뭉근한 불에 올려둔 갈비찜처럼 제 속도 북을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미의 안부나 건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작은 상가의 월세가 첫 번째 관심사라는 사실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왔다. 일단 밥부터 먹어라. 너희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준비했다. 제 말에 며느리가 소파에 누운 채로 고개만 돌려 부엌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시켜 먹지 뭘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음식물 쓰레기만 많이 나오게.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정성은 음식물 쓰레기가 될 운명이라고 미리 선고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겨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 대신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신경질적인 소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반쯤 재가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새벽부터 고생한 제 자신과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음식들이 가여워 아들 녀석의 밥그릇 위로 가장 부드러운 갈비찜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걸 제 앞으로 쓱 밀어놓으며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한의원에서 기름진 거 먹지 말랬어. 살 빼야 한다고. 어제는 친구들과 새벽까지 곱창에 소주를 마셨다고 자랑처럼 늘어놓던 녀석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만 갑자기 건강을 챙기는 그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를 젓가락으로 한두 번 깨작거리다 말고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생선도 중금속이 많다는데 찝찝해서 어디 먹겠어요? 그렇게 찝찝한 몸으로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백화점 명품가는 어떻게 그렇게 잘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모든 음식에 보이지 않는 불합격 딱지가 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이제 싸늘함을 넘어 얼어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 어쩌면 제 미련의 마지막 조각일지도 모르는 잡채 그릇을 식탁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잔치 음식이고 명절 음식이니 이것마저 타박하지는 못하겠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먹어봐라. 잡채는 괜찮겠지.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젓가락으로 잡채를 뒤적이던 며느리가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것처럼 미간을 확 찌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경멸의 모양으로 비틀렸습니다. 어머니, 잡채에 당근을 왜 넣으세요? 색감도 촌스럽고 요즘 누가 이런 잡채를 먹어요? 맛자갈이 없게. 그 목소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수고와 정성, 그리고 제 살아온 세월 전체를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애써 눌러왔던 화가 마침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대꾸했습니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제가 반격의 빌미라도 제공한 것처럼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식에도 시대에 맞는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머니, 정말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이세요? 그 세 글자가 마치 총알처럼 날아와 제 이마 한가운데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마에 노망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낙인이었습니다. 고작 잡채에 들어간 당근 몇 조각이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어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니요.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발끝부터 차갑게 식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제 아들의 다음 반응이었습니다. 야, 박서연. 말이 좀 심하잖아. 그렇게 아내를 나무랄 줄 알았던 아들은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왜 문제를 만드냐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이 맞잖아요. 당근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굳이 넣어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세요. 안 그래도 피곤한 사람인데 좀 좋게 넘어가지도 못하고, 아,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무례한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소란의 원인을 저의 쓸데없는 고집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흑백 영화처럼,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한 고통의 총천연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명수를 업은 채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던 겨울밤의 시린 손가락. 아들 녀석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공사판을 전전하던 날들의 땀과 먼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제 앞에서 며느리의 방패가 되어 저를 제정신이 아닌 늙은이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짐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삐걱이는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람과 함께 이 노인네가 또 왜 저러나 하는 노골적인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무겁고 커다란 교자상 모서리를 제 인생의 마지막 밧줄인 것처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톨의 힘까지 72년의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갈라진 쇳소리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내년 놈들 먹이겠다고 이 제정신 아닌 늙은이가 쟁일 만든 밥상이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갈비찜과 조기구이, 나물 반찬과 밥그릇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사방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로 시뻘건 김치 국물이 피처럼 번졌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잡채는 차가운 방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졌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아들을 위해 일부러 넣었던 주황색 당근 조각들이 유독 제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비싼 하얀 옷에 된장국이 튀어 흉한 얼룩이 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정신이 아닌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된 음식물과 더러워진 자신들의 옷을 보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찾아올 생각 마. 제 평생 처음으로 내질러보는 핏발선 증오였습니다. 이것은 72년 만에 첫 반란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허둥지둥 신발을 깨어 신고 도망치듯 사라진 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이상할 만큼 집안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방금 전 제가 저지른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지요.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들은 마치 제 수십 년 헌신의 처참한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와 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서름이 뒤섞여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척추를 따라 뿌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난장판을 치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경을 눈에 똑똑히 새겨두기로 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들은 더 이상 제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벌인 전쟁의 증거이자 72년 만에 처음으로 세운 독립선언의 기념비였습니다. 갈비찜 양념이 밴 바닥의 끈적함도 깨진 사기그릇 조각의 날카로움도 지금 제 마음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서러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지는 명확했지요. 장롱 맨 아래 칸, 계절 지난 이불 더미에 가려 보이지 않던 곳에 손을 뻗어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쪽 경첩이 녹슬어 삐걱거리는 상자를 열자 쾌쾌한 종이 냄새와 함께 수십 건의 낡은 가계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둥그러진 제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을 펼쳤습니다. 아들 명수가 대학에 가던 해 가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독처럼 번져나왔습니다. 명수 등록금이라는 항목 옆에 적힌 숫자를 보니 그날의 새벽 공기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는 동트기 전부터 시장 좌판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는 찬물에 손을 담가 배추를 씻었고 여름이면 땡볕 아래서 등줄기에 땀이 마를 새가 없었지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샘에 모은 꼬깃꼬깃한 지폐 다발을 다음 날 아침 은행 창구에서 등록금으로 송금할 때의 그 허탈함과 뿌듯함, 그 모든 감정이 숫자 옆에 얼룩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기자 명수 결혼 비용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가를 간다며 처음으로 서연이를 데리고 왔을 무렵이었지요. 저는 제 노후를 위해 20년 동안 붓던 적금을 망설임 없이 깼습니다. 은행 직원이 정말 해약하시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아들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늙은 몸뚱이 하나야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아들 기죽이지 않고 장가 보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숫자들은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젊음이었고, 제 눈물이었고, 제 포기한 꿈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가계부를 펼쳤을 때, 제 눈은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 생일 선물, S백화점 명품 가방.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백화점에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격표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는 제게 아들은 엄마, 서연이 친구들은 다 이런 거 하나씩은 있어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서연이도 밖에 나가서 기 안 죽어요라고 말했었지요. 그렇게 큰 돈을 쓰고도 며느리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가방을 받아들고는 디자인이 최신 유행이 아니라는 듯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제 늙은 어미의 쌈짓돈보다 며느리의 기가 더 중요했던 아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저는 서랍에서 딸아이의 낡은 필통에 있던 빨간색 굵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되짚어가듯 가계부의 첫 장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명수 등록금 항목 위에 자를 대고 분노를 담아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결혼 비용 위에도 전세금 위에도 심지어는 손주 돌반지, 며느리 보약값 같은 사소한 항목들 위에도 예외 없이 피처럼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사각, 사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제 분노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랑과 헌신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할
제 인생을 통째로 건 채무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 며느리의 명품 가방값 위에 가장 힘주어 선을 그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빚을 이제부터는 그들의 인생으로 갚게 만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박 부동산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도시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해온 그는 제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오여사 아이고 사모님. 이른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들 녀석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요. 그거 매물로 좀 내놓으려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박 사장의 숨들이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니, 그 집을요? 갑자기 왜 이유는 묻지 마시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서라도 좋으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박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가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아들 명수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너무하셨어요. 늙으셨다고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저희랑 대화로 푸셔야죠. 일단 어지러운 집부터 치우시고 마음 가라앉히시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문자를 읽는 내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잘못했다면서 결국 모든 탓은 늙어서 화만 내는 제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화로 풀자고요? 지난 10년간 그들이 제 말을 얼마나 귀담아 들었던가요? 저는 그 문자에 답장하는 대신 카메라를 켜고 밤새도록 빨간 줄을 그었던 가계부의 페이지들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 사진들을 아들의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사진이 모두 전송된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딱 한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다 갚아야 할 게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수십 년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제 인생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긴 전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선전포고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곱게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에게 문자를 보낸 이후로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왔지만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에 휘둘린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주거래 은행의 VIP 라운지였습니다. 그동안 시장 좌판에서 번 돈, 남편의 유산, 상가 월세 등이 각각 다른 통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지하기 쉬운 통장부터 내어주었던 탓입니다. 예약된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지점장급 직원이 저를 안쪽의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 여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극진한 태도가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통장과 증서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걸 전부 해지해서 하나의 계좌로 합쳐주세요.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능숙하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이 해지되고 이자가 계산되고 모든 금액이 하나의 계좌로 모이는 과정이 스크린에 비칠 때마다 제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최종 금액이 찍힌 명세서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0의 개수를 세어보던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늘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퍼주기만 하느라 정작 제게 얼마가 있는지 제대로 헤아려 본 적도 없었던 겁니다. 여사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자산을 모으시다니요. 직원의 칭찬에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걸 모으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야 내 돈이 얼마인지 알았네요. 그리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이 돈, 이제부터는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쓸 겁니다. 은행을 나온 제 발걸음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시장 옷만 사입던 제가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곳이었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화려한 불빛과 번쩍이는 마네킹들 사이를 지나 저는 가장 고급스러운 여성복 매장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의 상냥한 물음에 저는 쇼윈도에 걸린 캐시미어 코트를 가리켰습니다. 저 옷 좀 입어봅시다. 부드러운 감촉과 우아한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표에 붙은 엄청난 숫자에 잠시 망설여졌지만 저는 이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일시불이요. 제 말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저는 백화점 안에 있는 고급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질끈 묶거나 동네 미용실에서 아무렇게나 볶았던 머리를 세련된 단발로 자르고 멋스럽게 손질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진짜 제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혼자 호텔 레스토랑 창가에 앉아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어색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저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백화점 쇼핑백들을 거실에 내려놓았을 때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는 생각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늘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와서 집을 보고 갔어요. 집을 팔다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낮에 마셨던 와인보다 더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파에 우아하게 기대앉아 방금 손질한 손톱을 들여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끄럽구나.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수화기 너머로 헉하고 숨을 삼키는 며느리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70평생 누군가에게 전화를 먼저 끊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방금 전 며느리가 내지르던 비명소리의 잔상 대신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게 몸을 묻은 채 방금 제가 뱉은 말을 조용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건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벼려진 칼날 같은 결심의 선언이었지요. 낮에 마셨던 와인의 알코올 기운보다 더 짜릿하고 명징한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져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공은 저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 1차 전략이 실패했으니
분명 다른 방법을 들고 나올 터였습니다. 동정심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아들 녀석을 앞세워 협박을 하려나.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에 올 장면을 기다리는 관객처럼 마음이 차분해졌지요. 저는 거실에 놓인 쇼핑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처음으로 사본 비싼 옷과 구두. 저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자 새로운 갑옷이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어제와 같은 시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올 것이 왔구나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연극을 준비했을까?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제 앞에는 눈물로 범벅이 된 며느리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이 어제 본 것과 똑같은 과대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들의 전략이 고함에서 눈물로 바뀐 것이지요. 참으로 얄팍하고 예측 가능한 수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영화에서나 볼 법한 과장된 몸짓으로 울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눈꼬리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쩐지 맑고 투명하기보다는 기름처럼 번들거리는 가짜의 광택을 띠고 있었어요. 제 평생 사람 속 좀 겪어본 세월이 얼만데 저런 연기에 속아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땅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마도 저것이 오늘 그들이 정한 역할 분담이었나 봅니다. 저는 며느리가 잡은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마주 잡아주지도 않은 채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당황스러웠는지 며느리의 눈물 연기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어머니, 다 제 불찰이에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잡채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제가 그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헛소리를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 불과 며칠 전 그들이 제게 던졌던 바로 그 칼날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 칼날을 스스로에게 겨누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소로웠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용서가 아니었지요.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내 집이었고 매달 받아 쓰던 내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과 고개 숙인 침묵이 만들어내는 지루한 연극을 잠시 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 왔다고 판단했지요. 저는 나지막하지만 현관에 찬 공기를 가르기에 충분히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물, 제 말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평생 억척같이 일해서 모은 이 재산 앞에서 흘리는 것이냐, 아니면 팔순을 바라보는 내 시어미의 찢어진 마음 앞에서 흘리는 것이냐. 전곡을 찔린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그 가짜 눈물 방울마저도 미처 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어요. 아들 녀석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건 반성의 무게가 아니라 제 시선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요. 진실을 말할 용기도 그럴듯한 거짓을 꾸며낼 재간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돌아가거라.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었고
저들의 거짓과 탐욕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연기가 통하지 않자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빌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라며 매달리는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애절함 대신 조급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침묵하던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화 푸시고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전처럼이라. 그 말이 제 귀에는 예전처럼 어머니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두려운 것이겠지요. 제가 아무런 반응 없이 문을 닫으려 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커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집까지 팔아버리면 저희는 당장 어디 가서 살라고요. 결국 저 말이 튀어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그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진짜 이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런 대꾸도 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지요. 저는 그들의 절박한 얼굴을 향해 남은 힘을 다하는 대신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문 밖에서 무언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평화로운 거실로 돌아와 읽다만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길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가증스러운 연극이 막을 내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시장에 들러 싱싱한 제철 나물을 사고 오후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소음이 빠져나간 자리를 평온함이 채우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인터폰 화면에 앳되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제 손녀 아름이었습니다. 아름이는 대학생이 된 후로는 방학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기에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혹시 아들 내외가 보낸 3차 협상단인가 하는 의심이 잠깐 들었지만 화면 속 아름이의 표정은 부모의 사주를 받고 온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아름이는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겨왔습니다. 가냘픈 아이의 품에서 희미하게 좋은 향기가 났어요. 다 들었어요. 아빠랑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 훌쩍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름이의 등을 토닥이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날 밤 돌아와서 어떻게 할머니를 욕하고 앞으로 어떻게 돈줄이 끊길지를 걱정하며 싸웠는지, 심지어 할머니가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닌지 의심하며 재산을 빨리 자기들 명의로 돌려놓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는 끔찍한 이야기까지 전부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잡채에 당근 좀 넣은 게 뭐라고 아름이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아름이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바로 제 디지털 조력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좋은 거예요라며 생색내며 주었던 명품 가방들과 옷들을 모두 꺼내왔습니다.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었어요. 아름아, 할미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인터넷에 팔 수 있겠니? 아름이는 제 스마트폰에 능숙하게 중고 거래 앱을 설치하고 사진을 찍는 법부터 가격을 정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아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무래도 가짜 같아요. 아름이는 인터넷에서 진품 사진과 비교해주며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습니다. 로고의 모양, 박음질의 상태까지 듣고 보니 명백한 짝퉁이었습니다. 다른 물건 몇 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게는 온갖 생색을 내며 명품을 선물하는 며느리인 척했지만 뒤로는 이렇게 값싼 가짜로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는 제 결심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거를 잡은 기분이 들어 후련했습니다. 저는 아름이에게 말했어요. 괜찮다. 가짜면 가짜인 대로 싸게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그 돈으로 우리 손녀 맛있는 거나 사줘야겠다. 우리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들처럼 머리를 맞대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름이는 저의 든든한 아군이자 비밀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엄마가 요즘 돈 때문에 친구들 모임도 못 나간대라거나 아빠가 할머니 상가 월세 날짜 다가오니까 초조해하는 게 눈에 보여와 같은 집안의 동태를 소상히 알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충격적인 사실도 알려주었지요. 할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 명의로 된 그 작은 상가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단순히 제 용돈을 받아 쓰는 수준을 넘어 제 노후 자금의 뿌리까지 통째로 삼키려 했던 겁니다. 만약 제가 잡채 밥상을 엎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생 모은 재산을 야금야금 다 빼앗기고 말았을 겁니다. 아름이와의 비밀 통화는 제게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제 싸움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내 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연결고리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릴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아름이를 통해 아들의 속셈을 알게 된 다음 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은 이미 제 통장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었지요. 저는 곧장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시내에 있는 제 명의의 2층짜리 상가 건물 있잖습니까? 그것도 매물로 내놓아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상가는 비록 크기는 작아도 위치가 좋아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그야말로 알짜 매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그 건물은 가지고만 계셔도 중개인이 무언가 조언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시세대로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지난 몇 년간 아들 녀석의 두 번째 월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자기 돈인 양 월세 들어올 날만 기다렸다가 제게는 간단한 안부 전화 한 통하고는 돈을 가져가곤 했지요. 이제 그 뻔뻔한 현금 지급기의 역할을 끝장내야만 했습니다.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중개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아들 내외에게 흘러가던 마지막 돈줄까지 완벽하게 차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위해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중앙 가장 좋은 자리에 놓여 있던 아들의 결혼사진 액자를 내렸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피아노 위에 놓인 손주들의 어릴 적 사진, 냉장고에 붙어 있던 아름이가 유치원 때 그려준 할머니 얼굴 그림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커다란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고 가벼워졌어요. 이것은 미움이나 원망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오 여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물리적으로 지워나감으로써 저는 제 마음속에서도 그들을 완벽하게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일이 터진 것이지요. 상가 매각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내외가 부동산 사무실로 떼를 쓰며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온전치 않으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이런 중요한 계약을 혼자 판단하실 수 없어요. 이 계약은 명백한 무효입니다. 아들 녀석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쳐댔고 며느리는 옆에서 맞아요. 저희가 법적 보호자입니다. 라며 거들었다고 합니다. 저를 금치산자로 몰아서라도 재산을 지키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발악이었습니다. 중개인은 곤란한 목소리로 제게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계약 희망자분께도 꼭 참석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다음 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곁에는 아름이가 인터넷으로 수소문해서 찾아준 아주 똑 부러지게 생긴 젊은 변호사가 함께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쪽에서 씩씩대고 있던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약자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 녀석이 철없는 소리를 해서 놀라셨지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주 건강하고 제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의사 소견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최근 종합병원에서 받은 제가 아주 건강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들이었지요. 만약 계속해서 오 여사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신다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차갑고 명료한 말에 아들 내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패배감 가득한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이자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뒤로하고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낡은 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족쇄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상가 건물과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돈은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액수가 되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제 인생의 새로운 무대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제가 평생을 살았던 이제는 너무 크고
텅 비어버린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흔적, 죽은 남편의 흔적, 그리고 젊은 날의 제 고생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그 집은 더 이상 제게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과거의 저를 올가매는 유령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 아름이와 함께 요즘 유행한다는 도심의 시니어 타운을 보러 다녔습니다. 낡고 외로운 양로원을 생각했던 제게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호텔처럼 깔끔한 로비, 수영장과 헬스장이 갖춰진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동년배의 입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는 모습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전망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에 허덕일 필요도, 끼니마다 뭘 해먹을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지요. 손녀 아름이는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데요? 라며 아이처럼 기뻐했고, 저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후, 저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부였습니다. 젊었을 적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야 했던 저는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시니어 타운 커뮤니티 센터에 개설된 영어 회화반과 컴퓨터 기초반에 가장 먼저 등록했습니다. 난생 처음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알파벳을 써내려갈 때의 어색함과 설렘은 마치 다시 여학생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컴퓨터 수업은 특히나 어려웠습니다. 마우스를 잡는 것부터 낯설었고 아들 녀석 이름보다 외우기 힘든 수많은 기능에 머리가 지끈거렸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갑내기 할아버지와 서로 물어가며 과제를 하고 마침내 제 손으로 직접 이메일을 작성해 손녀 아름이에게 보냈을 때의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아름이에게 할머니가 처음으로 컴퓨터로 편지를 쓴다. 사랑한다. 그 짧은 문장을 보내고 곧바로 아름이에게서 할머니 최고, 저도 사랑해요. 라는 답장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니어 타운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최경숙 씨, 주문하신 카푸치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아주 멋쟁이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최경숙, 그 이름은 제 여고 시절 단짝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다가가 혹시 무학여고 나온 최경숙 아니니? 하고 묻자 그녀가 동그랗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나, 너는 오정심이지. 50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저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웃고 울었습니다. 경숙이 역시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가 온갖 서름을 겪고 모든 것을 처분한 뒤 이곳으로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저희는 서로의 사이다 같은 경험담을 나누며 박장대소했습니다. 나는 아들놈이 글쎄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먹었지 뭐니. 그래서 그냥 다 팔고 연 끊고 여기로 와버렸어. 경숙이의 화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저만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최고의 여행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70평생 저는 비로소 제 이름 석자를 오롯이 책임지는 진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휴대전화가 성가시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시댁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었지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걱정스럽다는 듯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비난과 호기심이 가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명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재산 정리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아들 내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하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저를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아들을 내쫓은 비정한 늙은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하루에만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서너 통은 더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저를 나무랐고 어떤 이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재산의 행방을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는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들의 전략에 휘말리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게 여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전화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엉망이 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스피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큰형님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형님, 즉 제 남편의 큰누님은 시댁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셨고 누구보다 강직하고 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큰형님께는 거짓말을 꾸며내면서도 내심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형님, 저 정심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제 차분한 목소리에 형님은 의외라는 듯 대답하셨습니다. 동서. 웬일인가. 나도 막 자네한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명수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서 말이야. 저는 이때다 싶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한 번만 차분히 들어주세요. 저는 잡채 사건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사소하고 감정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숫자로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제가 명수 결혼시킬 때 형님께서도 아시는 그 압구정 아파트 전세금으로 3억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해온 혼수는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와 세금을 지난 15년간 제가 계속 내주었다는 사실, 며느리가 생일과 어버이날마다 받아간 고가의 선물들, 그리고 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마치 자기 월급처럼 꼬박꼬박 가져다 쓴 내역들을 정확한 액수와 함께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잡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할 수 있었어요, 형님. 하지만 제 정성을 무시하고 제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말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정신이세요? 라는 말을 제 아들놈 앞에서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과 남편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겨우 그것이더군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사실을 읊는 동안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형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내가 다 미안하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 몹쓸 놈들 당장 내가. 그 통화가 바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름이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집안 난리 났어요. 큰 고모 할머니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거의 1시간을 소리 지르셨대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작은 아빠랑 고모들도 다 알게 돼서 지금 아빠랑 엄마는 전화기도 꺼놓고 있어요. 큰형님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며칠 뒤 저를 나무라던 친척들에게서 머쓱한 사과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전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진실과 사실의 힘이 눈물과 거짓으로 포장된 동정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벌인 조용한 전쟁의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세고 혹독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제 그늘 아래서 기생하며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들의 몰락에 대한 소식은 이제는 제게 딸이나 다름없는 유일한 정보원, 손녀 아름이를 통해 간간히 그러나 아주 상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통쾌하다거나 고소해하는 감정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작은 실패 하나에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졸였을 텐데 이제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저 서늘하고도 준엄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더 이상 저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이뤄낸 가장 큰 성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니어 타운의 도예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축축하고 부드러운 흙이 제 손안에서 모양을 갖추어가는 감촉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목소리에는 무거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물레를 멈추고 손을 씻으며 다가올 이야기의 무게를 직감했습니다. 아름이는 그 주말에 겪었던 일을 하나의 긴 이야기로 제게 풀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풍경은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반지하 빌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름이는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하고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할머니, 곰팡이 냄새랑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서 숨이 턱 막혔어요. 집안은 대낮인데도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예전에 할머니 집에 있던 그 크고 화려한 소파가 좁은 거실에 억지로 구겨져 들어가 있는데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어요. 아름이가 사온 과일을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당신 엄마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 꼴로 안 살았다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 맞받아쳤습니다. 그 입 닥쳐. 그놈의 돈. 당신이 엄마한테 그따위로만 안 굴었어도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안 살아. 당신 허영심 때문에 다 망한 거라고. 그들은 어린 딸 앞에서 서로를 저주하고 원망하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름이는 그 숨막히는 공간에서 1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풍경은 며느리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름이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얼마 전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몇 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낡은 옷 중에 가장 나은 것을 골라 입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 모임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보루 같은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곳은 그녀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한 친구가 그녀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손톱 관리도 안 받나 봐? 예전엔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예뻤는데 다른 친구는 그녀의 가방을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그 가방은 처음 보네. 시장 갈 때 드는 거야? 귀엽다 그리고 결정타는 며느리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예, 서연아. 너희 시어머니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며? 내가 시어머니한테 선물했던 그 명품들도 다 짝퉁이었다면서? 우리끼리 소문 다 났어. 어쩐지 내가 맨날 똑같은 것만 선물하더라. 그렇게까지 해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싶었니?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거짓말까지 모두 탄로났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들고 있던 시장 가방을 벽에 집어 던지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세련된 외모와 값비싼 물건들로 자신을 치장하며 얻었던 그 거짓된 자신감은 이제 너덜너덜한 자격지심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패배감으로 변해 그녀를 어두운 방구석에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집안 문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는 얼마 전 아빠의 방 책상 위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사의 인사평가서였는데 거기에는 집중력 부족, 동료와의 잦은 마찰, 리더십 역할에 부적합함이라는 붉은 글씨의 평가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퇴근 후에는 곰팡내 나는 집에서 아내의 끝없는 바가지를 듣고 회사에서는 상사의 구박과 동료들의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름이는 어느 날 밤 거실에서 깡소주를 마시고 있는 아빠의 굽은 등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화면이 아닌 허공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손에 든 휴대전화로 예전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찍었던 사진들을 말없이 넘겨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과거를 향한 뒤늦은 애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길고 지독했던 몰락의 서사에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가 아름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월급날이었는데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을 제하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통장 잔고를 보고 또다시 집이 떠나가라 히스테리를 부렸고 아들은 이번에는 대꾸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고 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며느리가 지쳐 잠든 후 아름이는 방 밖에서 아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아빠의 등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고 했어요. 그 목소리는 분노나 짜증이 아닌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괴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어요. 돈이 뭐라고? 아니야,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내가 틀려 먹었어. 엄마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던 건데. 따뜻한 밥 한 끼. 근데 나는 월세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서연이가 엄마한테 막말할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걸 맞장구 쳐줬으니 내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깟 당근 그게 뭐라고.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그것은 저 들으라고 하는 쇼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한심하고 뒤늦은 그러나
너무나도 진솔한 첫 번째 후회였습니다. 아름이는 그 말을 전하며 전화기 너머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고요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분노의 불씨가 그 한심한 아들의 처절한 탄식과 함께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지막 제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뒤늦은 그러나 진솔했던 후회를 전해 들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맑게 갠 주말 오후 저는 새로 사귄 친구 경숙이와 함께 시니어 타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온전한 평온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로비에서 온 인터폰 연결이었습니다. 오정심 입주민 앞으로 아드님 김명수 씨가 방문하셨습니다. 그 기계적인 안내 음성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제 심장 소리만이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나를 찾아왔을까? 혹시라도 마지막 남은 동정심에 매달려 보려는 것은 아닐까? 마음 한편에서는 이대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어렵게 찾은 이 평화를 깨뜨리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이 매듭을 완전히 풀어내지 않으면 제 새로운 인생도 결코 온전히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피해서는 안 될 이 길고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짧은 심호흡 끝에 10분 뒤에 올려보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숙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치르러 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제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들은 그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로비로 들어오지 못하고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아 1시간 동안 멍하니 제가 사는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수없이 머릿속으로 사죄의 말을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동네 빵집의 작고 소박한 종이봉투가 땀으로 축축해질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이자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었겠지요. 잠시 후 제 집 현관문 앞에 선 아들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습니다. 지난번 가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던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지요. 값비싼 맞춤 양복 대신 목이 늘어난 낡은 면바지 차림이었고 언제나 왁스로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는 힘없이 푸석했으며 얼굴은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참백하고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저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향해 있었고 손에 들린 종이봉투는 마치 천근의 무게라도 되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 새로운 집을 둘러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환한 햇살과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가구들, 창가에서 고고하게 꽃을 피운 난초 화분, 그리고 벽에 걸린 제 친구 경숙이와 활짝 웃으며 찍은 여행 사진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 집을 가득 채운 평화롭고 따스한 공기가 아마도 곰팡이 냄새나는 자신의 반지하 집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겠지요. 그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후회와 자책이 담긴
무거운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시겠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려다 이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고 찻잔을 내오는 동안 아들은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